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에 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권력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권력 없는 시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권력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권력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응하는 민감성, 권력에 대한 민감성을 얘기하는 거죠. 센시티비티가 민감성, 감수성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권력의 분포라든지 행사,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국가 간의 권력관계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권력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 감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일 때 그 나라가 번영하고 또 그 시민이 자유로운지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원형질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국가가 번영하고 또 시민이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죠. 이거는 네로 코리도라고 하는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예스모 글로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일 때 이렇게 국가도 번영하고 시민도 자유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통시적으로 오랜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또 지금 2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데 이런 많은 나라들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뭘 밝히려고 했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과 시민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이 나라도 좋아지고 국민도 시민도 살기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그 특징을 밝혀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압도하는 경우에, 즉 국가 권력이나 시민 권력이나 어느 일방이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에 좋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을 때는 전제주의가 되거나 독재화되기 쉽고요. 시민 권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는 무질서나 혼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 사이에는 상호 견제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국가도 번영하고 국민도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수없이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강할 때 일정한 정도 발전을 하지만 그 국가 권력이 시민 권력을 계속해서 압도하게 되면 그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60, 70년대에 국가 권력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시민 권력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낸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적 물적 자원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국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국가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의 5분의 1이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생산성에 있어서도 거의 5배가 넘을 정도로 시민사회가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 권력이 시민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가 권력은 기득권화되어 있고 대단히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사회의 그 불만이 당연히 고조되겠죠. 결국 권력의 균형, 감시, 참여,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상호 주관적 관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인적 물적인 자원의 총량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국가를 압도하는 이런 역설적인 모순 관계가 존재하면서 국가 권력은 기득권화되어 있고 시민사회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 권력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특별하게 연구를 한 것이 없고 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 여태까지 쭉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우리는 1960년대 소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등 해서 부국강병의 길에 나섰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해지면 우리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그리고 국민이 노동자로 동원이 되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동원하면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추구를 해왔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놀랍게도 세계에서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다고, 국방 산업이 존재할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부국강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국강병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왔죠.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이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체제에 저항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헌법 개정을 이뤄내고 절차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민주국가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활동가들, 인텔리들, 이런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치권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진보운동, 또 시민운동으로 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86 정치세력 퇴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치권에 결합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6월 항쟁 이후에 뭐 참여연대, 경실련, 뭐 무슨 여성운동연합, 이렇게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민주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그 출신으로 보면 대부분 학생운동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진보적인 지식인 그룹들이 이제 열린 공간에서 시민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권 타도가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진보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죠. 그래서 진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운동의 과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다양한 권리, 뭐 여성의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소수자의 권리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반 권리, 또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재반 기본권, 또 사회적인 부정부패 일소, 이런 다양한 진보적 아젠다를 시민사회에서 이제 제기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당시에 진보적인 정권에 내용을 제공하고 그리고 연대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장기간 지속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주화 시민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화된 나라가 아시아존에서는 거의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나요? 아니면 대만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나요? 그 외의 나라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아직도 구테타 수준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IMF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고용위기라든지 사회복지의 필요성들이 대두되면서 이제 국가만으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 복지의 문제, 고용의 문제를 국가가 이렇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국가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이 협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소위 협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충 시기로 보면 2000년 전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정권으로 오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을 해서 이 이후에 점점 가속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 그래서 뭐 협동조합 관련된 법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죠.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또 뭐 나중에는 뭐 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민간 협치의 영역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뭐 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것처럼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형성되었었던 시민 운동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렇게 주민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다양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고 활성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부국강병을 실현하고 또 민주화를 이룩하고 또 다양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와 다양한 거버넌스가 존재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했던 대로 또 약속했던 대로 행복해졌나요? 산업화, 민주화, 민간 협치가 활성화되고 부국강병과 민주화를 달성을 하고 또 실제로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GNP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수명이 우리나라가요 세계 3, 4위 정도 된다고 해요. GNP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5,000불에서 4만 불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수차례 정권 교체를 하고 2016년, 17년에 촛불 시위도 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교체해 왔습니다. 수많은 집회와 민원과 청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행복해졌나요? 그런데 현실은 수없이 많은 통계와 데이터들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다양한 사회적인 병적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세계 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은 GNP와 건강이라든가 수명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삶의 만족도, 이웃 간의 관계, 서로 간의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명백한 위기들이 존재하죠. 사회적인 분열,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거의 한 세대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고 높은 자살률과 기록적인 낮은 출생률, 그리고 20,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정신질환자. 그런가 하면 디지털 정보화에 이어서 생성형 AI 시대로 돌입하면서 생존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회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다양한 집단과 조직 간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놓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왜 부국강병 민주화에도 시민의 삶은 행복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왜 시민운동, 시민단체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도 이제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나? 이건 제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집단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이제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고요. 거의 국회 수준의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거든요.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었나요?
질문 세 번째는 왜 그 많던 민간 협치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에 굉장히 민간 협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정말로 물거품처럼 중간 지원 조직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거의 사라지고 지금 활동이 대단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지자체장이 바뀌면 민간 협치도 사라져야 되는 것인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찰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주의의 한계라고 봅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의 기준을 국가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국가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데는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산업화는 국가가 주도하고 국민이 동원됐죠. 민주화는 시민이 주도하고 권위주의 정권 퇴치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와 민주화는 주도 세력도 다르고 그 양태도 대단히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모두 좋은 나라 만들기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 대상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도 국가주의였었고 민주화도 국가주의 이념에 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저는 국가주의가 제일 처음에 그 예스모글로가 얘기한 좁은 회랑에서 얘기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초기 상태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우에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경우에 상당한 그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렇게 그 산업화 등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가 세우기, 국가를 대상으로 좋은 국가 만들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는 것이죠. 정권은, 권력은, 군사정권은 이제 사라졌지만 여전히 국가 체제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법제라든지 기구라든가 하는 것은 권위주의 때 있었던 그대로가 유지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었죠. 시민운동은 당연히 그 과제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면 새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과제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시민은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로 존재했었고 모든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어야 된 것이 권위주의 청산만큼이나 새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시민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일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민운동은 대단한 편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주의에 기반한 활동가들, 그 이전까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관성 속에 있었던 활동가들과 엘리트들이 결합하면서 정책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사회 건설에 대한 활동은 대단히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민 권리 증진과 제도 개선에는 상당한 정도 기여를 했지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활동가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 테크노크라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국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데는 대단히 열정적이었지만 단 한 번도 주체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었던 수없이 많은 주민들, 사람들을 어떻게 시민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시민 사회를 구성하고 시민 권력을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는 천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결국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 보장이라든가 진보적인 국가 만들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운동이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활동가 엘리트 중심의 자기 의지에 몰입했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성이나 구체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 이거는 이제 저 역시도 당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에 결합해서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은 정치권으로 진입하기도 하고 진보운동으로 또 시민운동으로 분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3자가 갖고 있었던 공통점은 이제는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처해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지향하는 이념은 좋은 국가 만들기라고 하는, 민주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인적인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대단히 연관성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갖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욕하잖아요. 왜 시민운동 하다가 왜 정치권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가느냐, 뭐 586들 특히 이제 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치권은 정치를 통해서,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진보운동은 진보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좋은 나라 만들기, 젊었을 때부터 가슴에 갖고 있었던 제대로 된 민주국가 만들기, 진보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목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뭐 변절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더더구나 시민운동이라고 이름 붙이고는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정책 아젠다를 국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민은 배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정치권에 진출하는 등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거나 불신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도 역시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는데요, 국가에 포획된 거버넌스입니다. 민간협치. 민간협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과 관이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상호 주관적 관계라고 상호 주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취약한 시민사회, 주민의 자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지원사업 중심으로 사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재원에 의존하게 되고요. 지원사업 중심의 자족적인 활동이 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활동 폭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권력이 정치인이 들어섰을 때는 이런 지원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위축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거버넌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 자율성의 강화에 저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공모사업 방식이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단체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접촉면보다는 행정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고 또 그 지원에 붙어있는 꼬리표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심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오히려 실제로 사업은 진행되지만 시민이나 주민의 역량 강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저는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심화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원이 끊긴다든지 정책이 바뀐다든지 하면 결국은 서울시와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87년 이후에 시민운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거버넌스는 행정의 요구에 맞춘 주민 없는 주민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국강병, 민주화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정말로 간략하게 수십 년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와 행정에 의존하는, 국가와 행정을 돕는 정도의 역할에 치중해왔다. 그러면서 시민과 주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는 대단히 이렇게 미숙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보다 더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견제할 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자원의 총량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국가를 압도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양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좋게 만드는 운동,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의미도 있었지만 시민사회, 주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다음 회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 권력을, 시민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